안녕하세요. 저는 데프누리 주식회사의 대표 임서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장애인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뉴스나 인스타그램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미 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수어를 하는 농인이자 장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 당사자로서 여러분에게 인권을 주제로,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강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장애인 인권 어떻게 알고 시작해야 할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용어도 많이 들으셨고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애의 당사자가 직접 전해드린 이야기를 접할 기회는 없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오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전해드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인권에 대해 알아본 후 장애인 인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장애인은 차별받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차별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권이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세계대전으로 인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지만 그로 인한 대량 무기가 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죠. 세계 곳곳에서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살의 시대를 통해 사람들은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듯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기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권 선언을 통해 UN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선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천부적입니다. 그리고 둘째, 누구에게 어느 경우에든지 부, 유, 무를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누구에게 어느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기에 불가양적입니다. 또한 세 번째,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인권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청구권, 두 번째 자유권, 세 번째 문화권, 네 번째 경제권, 다섯 번째 평등권, 여섯 번째 사회권이 있죠.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장애인 인권이죠. 장애인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들은 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장애인 권리는 무엇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조항으로 장애인 권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되기 전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수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었던 것에서 자유에 근거해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바뀌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9년에 비준하며 발효되었는데요. 이 협약이 비준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권리를 잘 보장받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장애인들은 인권 침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나와 무관할까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나는 장애인과 거리가 머니까. 그저 장애인 단체들만 지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에 따르면 26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서 5.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장애 원인이 전반적으로 후천적 원인으로 88.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또 고령화에 따른 질환으로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장애인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 제정되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장애인도 동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장애인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운동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 역사는 어떠할까요? 과거의 시대에는 문화,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이 고달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뜻밖에도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시대의 장애인들이 살기 무척 편한 조건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 장애인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장애인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대접을 받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칠 정도로 조선시대의 장애인들의 삶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장애의 유무보다 그 사람 자체의 능력과 노력을 더욱 중시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장애의 인식은 과거와 현재 점차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의 인식은 개인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장애인은 의료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시혜적인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과거에 비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청각장애를 판정받았다면 그 부부는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병원 의사는 부부에게 아이를 위해 와우 수술을 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어 치료를 권유하겠죠. 비장애인 부부가 농인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 갔을 때 첫 번째 와우 수술, 두 번째 보청기, 세 번째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 비만 그리고 임산부를 장애인의 범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애의 범주로 포괄하고, 임산부의 경우 일시의 장애로 인정받아 장애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의 부풀어온 배를 가지고 일반 구역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릴 때 임산부가 겪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장애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타인의 의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민 후에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소통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장애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전히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장애인의 범주로 속하게 됩니다.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뚜렛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소위 틱 장애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원치 않은 상황과 이유로 인해 돌발적인 행동이나 언행들이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 때 아무 이유 없이 틱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뚜렛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하여 결국 틱 장애를 장애 범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많아질 겁니다.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범주와 같이 인정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은 일상 속에서 어떤 차별들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시행된 지 2009년으로부터 대략 1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차별과 낙인이 이뤄지고 있죠.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시각장애인은 보조도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안내견들을 통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차별받는 사례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창덕 아리랑이라는 광고를 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온유군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입니다. 궁에 친구들과 놀러 갔지만 휠체어 바퀴가 턱에 걸려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온유를 계속해서 빨리 오라고 보챕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무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휠체어의 바퀴가 턱에 걸렸을 때 휠체어를 잠깐 드는 것만으로도 그 턱을 넘어갈 수 있지만 마치 영상에는 결코 넘지 못하는 벽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온유군은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온유군을 위해 AI를 활용한 기술로 창경궁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기술이지만 장애인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일본의 나고야 성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례가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문화재 접근권을 위해 설치가 되었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나고야성 관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 없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해 제가 농당사자로서 겪은 수많은 차별 중 3가지 정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어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상담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참여할 때 통역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통역사가 함께 수강실에 들어오고 싶다면 수강비를 똑같이 지불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어 통역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별도로 이뤄지는 지원 서비스라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죠. 이것이 제가 겪은 첫 번째 차별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인데요. 저는 헌혈을 하고 싶어서 헌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료진을 만났죠. 오늘 저의 컨디션은 무척 좋지만 헌혈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장애인의 피와 비장애인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화가 났죠. 장애인의 피와 비장애인의 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며 헌혈 의지를 거부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TV를 볼 때 자막이 포함되지 않은
TV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자막을 제작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비장애인이 TV 시청 시 방해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자막을 넣을 수 없다는 방송사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보면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만 농인 시청자들이 모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차별들입니다. 장애인 관련 용어에 대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사람은 비정상인이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심지어 몸을 씻지 않아서 장애를 얻게 됐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비정상이라는 말은 왜 차별을 유발할까요? 이 말의 의미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부르기보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몸을 씻지 않아서 장애 아동을 낳았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편견 또 오류입니다. 몸을 씻고 안 씻고에 상관없이 장애 아동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장애우 또한 장애인에게는 불쾌하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적합합니다. 아마 비장애인인 여러분은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 친구들과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고르기가 어려워.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그래서 저녁 식사 메뉴 고를 때 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표현에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이 의미는 결정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로 결정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에 문장에서와 같이 왜 틱틱거려? 마약에 찌든 사람 같아. 두 번째, 뭐 먹을까? 결정해 줄래? 내가 조금 결정장애가 있어서. 세 번째, 이 친구는 원래 백치미가 좀 있어. 네 번째, 얘 혹시 찐따 아니야? 다음, 오늘 날씨가 존나 춥대. 벙어리 장갑을 꼭 착용하고 나가. 마지막 문장, 우리가 하는 말이 안 들려. 안 들려? 너 눈과 귀가 멀은 거야?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내뱉는 순간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용어들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감수성과 장애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먼저
도움을 받을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 감수성은 뭘까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단어를 봤을 때, 이 도움을 받았을 때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너스 조각상을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너스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비너스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겁니다. 하지만 비너스 조각상을 잘 살펴보시면 양팔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없었다는 설과 그리고 프랑스에서 조각상을 인도해 올 때 잘려나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너스 조각상을 보면 장애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비너스가 장애인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 조각상을 얘기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비너스 조각상을 보고 장애인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비너스를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도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죠. 이처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부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가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앞으로 장애 인구 수가 늘어날 텐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을 볼 때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모두가 함께 포용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 볼까요? 감사합니다.